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소촉 하고 운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소짝 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요.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있소.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오, 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어느 절 뒷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탐스럽게 익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슬그머니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감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배가 고픈데 감이나 좀 따먹어야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어떤 젊은 중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감나무 아래에 앉는 것이 아닌가. 눈치를 보니 중이 불공 들이러 온 여자를 유혹하는 중이었다. 중이 뭐라고 하자 여자가 대꾸했다.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전 괜한 짓으로 아이라도 가지게 되면 당장에 동네에 소문이 돌 텐데. 여자의 그 말에 중이 태연자약 받아 넘겼다. 아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해. 이승에선 쓸데없는 걱정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자를 깔아뭉개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여자도 흥분이 되는지 못 이기는 척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 다
모처럼 안에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을 맛보느라 번갈아 신음소리를 흘렸고 일은 한참 만에야 겨우 끝났다. 여자가 몸을 추스린 후 풀밭에 앉아 또 중얼거렸다. 일을 어쩌면 좋나?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 만약 애라도 생기게 되면 중이 이번에도 혀를 찼다. 또 그 쓸데없는 걱정. 안심하래도 그러네. 만약 일이 잘못돼 애가 생긴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께서 다 뒤처리를 해주실 텐데 뭘. 젊은 중의 그 말에 여태껏 숨을 죽인 채 밑을 훔쳐보고 있던 나무꾼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재미는 저희들끼리 보고 뒤처리는 나한테 시킨다고 참 염치도 좋다. 이에 젊은 중이 소스라치게 놀라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욕심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렀다. 주모 계시오? 내 먼 길을 와 너무 피곤하니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일을 어쩌지요? 내일이 장날이라 주막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남는 방이 없소이다. 어찌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시오. 내 돈은 같은 방값으로 드리리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안방에 붙은 작은 겹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안방과의 사이에 정식 벽이 없고 종이로 바른 장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밤중에 누워 있자니 주점 주인 부부의 잠자리 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었다. 겹방 손님은 피곤한지 벌써 잠든 것 같소. 그럼 우리 한번 어떻소? 그리하여 옆에 누워있는 손님은 부인의 옷을 벗기는 소리, 흥분이 고조되어 신음하는 소리, 절정에 올라서 희희낙낙하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두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주인 부부의 한바탕 작업이 끝나자 남편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마누라. 내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밤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순전히 당신을 위해 봉사로 해준 것이라오. 그러니 고맙게 여겨야 하오. 아니,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놓고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주었다고 하는구려. 그러면 누가 맞는다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부부는 한참 동안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또 말했다. 그런데 여보, 전날 당신이 귀 후비는 막대기로 이 귀를 후비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요, 아니면 그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게요? 이에 부인은 대꾸는 하지 않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곁방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슬그머니 말하길. 맞소이다. 그야 두말할 여지 없이 귀를 위해 막대기를 넣고 후빈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니 깜짝 놀란 부부가 당황해하며 남편이 말하길. 거참, 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무식한 우리 마누라만 모르는 것 같소이다. 하며 웃으니 당황한 마누라가 말하길. 그런데 말이오, 손님.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근데 귀 후비는 막대기는 네 거 내 거 없이 누구 것이든 막 써도 되는 것이 맞소? 하니 민망한 남편과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옛날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물었다. 아씨,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이에 신부가 말하길.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일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가.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극치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렇다면 아씨께서 오늘 밤 낭군님과 합방을 하실 때에 제가 문틈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께서 그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극치의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로 합방을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극에 이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물고기를 살짝 보인 후 다음날 아씨에게 물었다. 아씨,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이에 아씨가 답하길. 길고 굴다란 것이 남자의 물건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 꼭 돌쇠의 물건이랑 비슷했어요. 아씨는 돌쇠를 통해 이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 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고운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약간 모자란 칠삼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시는 어르신과 함께 한양길로 올랐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거참,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내 집도 까먹게 생겼네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이쁜 마누라를 오늘 밤새도록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그렇게 칠삼이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임자, 나왔구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소? 서너 달 걸린다더니. 일이 일찍 끝나서 그나저나 보고 싶었어. 우리 신혼인데 임자 혼자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어? 난 괜찮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괜찮소? 오늘 아주 그냥 입에서 장군님 소리 나오게 해주겠소? 어머머, 씻고 오시오. 땀 냄새. 2달간 한 번도 안 씻었소? 아차차, 잠시 기다리시오. 그렇게 대충 씻고 온 칠삼이가 2달간 대감마님 혼자 기생집에서 놀고 나는 밖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오? 뭐라고요? 아니, 말이 헛나왔네. 어서 이리 오시게.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이렇게 양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참았소?
임자, 자네 생각하면서 참았지? 아직 9번 더 남았소. 기대하시구려. 으이구 이 짐승. 그때 이웃집 양반이 문을 두드리며 아 이보시오. 옆집에서 왔는데 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소. 이에 칠삼이가 나가 말하길 아, 미안하오. 내 오랜만에 마누라를 봐서 흥분했소. 이 마을이 조용하다길래 이사 왔더니 밤이면 밤마다 허구한 날 절구질 소리에 여인네는 울어대지. 아,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겠소. 내 들어보니 이 집 소리가 제일 커. 한 달 동안 매일 밤 쉬지 않고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울었다니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내 이쁜 마누라를 의심할 뻔했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2달 비웠으니 아마 다른 여자가 와서 한 달간 울고 갔을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아내가 자색이 매우 곱고 예뻤다. 그리하여 선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이 종의 아내 방에 들어가 열정을 불태웠다. 선비가 매우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그만 10여 세 된 조카에게 그 일을 들키고 말았다. 하루는 조카가 선비에게 묻기를 삼촌은 여자에 대한 생욕과 음식을 먹는 식욕 중에서 어느 것이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이고 삼촌,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제 물음에 어서 대답이나 해보세요. 뭐 색욕과 식욕이라고? 그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으냐? 그러자 조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삼촌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 분명 그렇지가 않았어요. 삼촌은 집에서 일하는 종은 더럽다 하면서도 그의 아내 여종은 사랑하고 좋아해 데리고 자면서 그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촌은 그 여종의 남편이 남긴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더러운 종이 남긴 밥이라고 하며 절대로 먹지 않겠지요? 종의 아내는 껴안고 좋아하면서 종이 남긴 밥은 더러워하니 분명히 식욕보다는 색욕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틀림없지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몰래 이 삼촌이 하는 일을 모두 살펴보았구나.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다 아냐? 이 못된 녀석아. 삼촌, 저도 남녀의 잠자리 정도는 벌써 다 알지요. 이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 이제부터 다시는 종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으마. 이에 조카가 웃으며 다시 말하길 삼촌,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30냥만 주시면 그냥 모른 채 해드린다는 거지요.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박서방이라는 자는 처갓집 여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호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한나이 어린 여종이 어려서부터 대감댁에 들어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자꾸 훌쩍거리며 혼자 울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영문을 몰라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혼자 우는 것이냐? 대감마님,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봐.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수염이 생겨서요. 아니, 수염이 생기다니. 수염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수염이 생겼다는 것이냐? 여기 밑이에요. 남들은 코 밑에 수염이 나는데 저는 왜 별난데 수염이 나는 걸까요? 여종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이 별것 아니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것 없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수염이니까. 그럼 대감마님도 거기에 수염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수염이 있지.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울음을 그치고 대감마님께 여쭈었다. 그럼 대감마님, 어디 한번 수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요. 여종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대감마님은 하는 수 없이 허리띠를 풀고 수염 난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어린 여종이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수염이 나나 보군요. 그건 그런데 대감마님은 사타구니에 웬 술병을 하나 차고 다니세요? 그 술은 대감마님 혼자서만 마시는 건가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디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며칠 후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들었던 것처럼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네,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주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고? 내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 며칠 전 너처럼 혹 달린 놈에게 쏘가 큰 돈 주고 노래 주머니를 샀는데 귀신 노래자랑에서 예선 탈락했다. 이놈아. 그런데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또 날 속이려 하다니 내 도저히 내 놈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전번 놈에게서 쏘가 받은 혹을 내 놈에게 달아줄 테니 약물에 혹 2개를 달고 살 거라. 이놈아.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인데 혹이 2개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의 애원에 도깨비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래 좋다. 네 놈이 직접 속인 것도 아니니깐. 정말입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허, 이놈 용서해주면 내부는 어떻게 풀란 말이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신 내 놈이 원하는 곳에다 이 혹을 붙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아랫도리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달리게 되었고 주변의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친구 3명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셋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미녀로 소문난 5월이에게 장가를 들었고 8구는 얼굴이 조금 모자란 춘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만길이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일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덕구가 나는 밤마다 5번씩 거사를 치른다네.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쁜 마누라 얼굴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8구 자네는 어떤가? 나야 뭐 한 번도 힘들지. 낮에 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느라 힘 빼는가? 하니 덕구가 슬슬 놀리며 하기야, 자네 마누라 얼굴을 보면 있던 힘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미안하네, 미안해. 내 농담으로 해본 말일세. 허? 이 친구 벌써 취했군. 취했어. 그건 그렇고 덕구 자넨 옛날부터 나한테 글 공부나 씨름이나 뭐든 상대도 안 되었는데 장가 하나 잘 갔다고 유세 떠는구먼. 나도 자네 마누라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네.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만길이가 나서는데 왜들 일어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는데 그깟 밤일이 뭐라고? 5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떤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둘 다 참으시게. 하니 두 친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봐 8구,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지나쳤네. 아닐세. 나도 미안하게 되었네. 화가 나 많이 혼나왔어. 하니 만길이가 그래 화해하니 얼마나 좋은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며 8구에게 말하길 이쁜 여자는 다 얼굴값 하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사실 밤기술은 자네 부인 춘자가 5월이보다 훨씬 낫다네. 그렇게 만길이는 두 친구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다음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도중 길을 잃게 되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그네가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지친 나그네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잠시 후 조심스레 대문이 열리면서 젊고 청조한 여인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나그네가 여인에게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정은 딱 하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묵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니 부인, 아무도 없다뇨.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니,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지금 집에 남정네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넉살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하, 그 점이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남자 아닙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은 남편과 간사한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야가서 이웃 사내와 몰래 정을 통한 지 이미 오래였다. 하루는 이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사내가 오쟁이를 등에 지고 바깥에 서서 어리석은 남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벌건 대낮에 밭에서 그 짓을 벌일 수가 있어. 하고 나무라자 그 어리석은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와 말하길. 아니, 그 짓을 벌이다니.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 라고 하자 이웃집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밭을 멜 터이니 당신은 시험삼아 내 오쟁이를 치고 바깥에 서서 한번 보시구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에 어리석은 남자가 이웃집 사내의 말대로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데 이웃집 사내가 참으로 밭으로 가서는 그의 아내를 눕혀놓고 그 짓을 벌이는 것이었다. 일을 마친 후 다시 이웃집 사내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본 것이 어떠하였소? 이에 어리석은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았지만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구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나는 오래간만에 반일을 해서 그런가 기분이 몹시 상쾌해졌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집 사내가 저작거리에서 어리석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길. 나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줘. 정말 고맙소이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도 시험 삼아 당신 밭에 가서 당신 아내와 김을 매보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더이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 아래 세치에 이르되 항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아무개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하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 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못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 놈을 끌어들인 것 아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밥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소.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